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크고 작은 300여 개의 나라가 있었고, 그 가운데 큰 대국이 16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초강대국이 2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로 보면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입장이셨느냐. 하나의 예는, 이건 작은 나라인데요. 도시국가 같은 작은 나라인데, 이 카펠라바스토라고 하는 석가족의 나라하고 이 꼴리족이라고 불리는 나라하고 사이에 로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나라가 접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상호 결혼도 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 가뭄이 아주 심해져서 이렇게 그 물을 갖고 양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물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 석가족들이 상대편에게 이 물 나눠대면 양쪽 다 농사가 망하니까 그 물을 우리 쪽으로만 좀 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꼴리족 사람들이 너 말 잘했다. 그래, 그 물을 우리 쪽으로 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말싸움이 주먹다짐이 되고 이제 양쪽 패싸움이 된 거예요. 마을에 패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이제 군대를 보내가 자기 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 군대가 충돌하는 전쟁이 일어날 이런 상황까지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만약에 시대를 내버려 두면 양쪽에서 활과 칼로 창으로 큰 싸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투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제 그 대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가 귀합니까? 저 흐르는 강물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두 장군이 다 말하기를, 부처님, 어떻게 피를 그 강물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피에 비하면 강물은 하찮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찮은 강물을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피를 강물처럼 흘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위 그 흥분되어 있던 두 사람의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깨달아져서 양쪽이 의논을 해서 수로를 개척하고 물을 나누어 대서 그의 그 가뭄을 이겨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할 때는 이 로히니 강물의 그 싸움을 말린 이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이 있는 가운데 미움 없이, 증오가 있는 가운데 증오가 없이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 없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시기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부처님은 카펠라바스토의 석가족 출신이고 그 2대 강국 가운데 하나가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코살라국의 수도가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셨다고 하는 시라바스티 사위성이 있고 거기 기원정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꼬살라국의 왕이 이 부처님의 귀의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자기가 이 사카족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싶다. 사카족에게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카족들은 나라는 작고 하지만 자존심이 아마 굉장히 강했나 봐요. 공주가 시집 보내는 거는 수치다 이렇게 해서 예쁜 하녀를 이렇게 공주로 위장해가지고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이제 비루다카, 다른 데는 뭐 위도다바 이렇게도 부르는데, 근데 그 후궁들이 있으니까 많은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자기 어머니 따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외갓집에 가는데, 이 비는 하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가자고 졸르니까 7살 때쯤 된가가 처음으로 이제 데리고 카빌라바스트를 방문했는데, 이제 큰 나라에 왕자가 왔으니까 물론 잘 대우를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머무르다가 돌아왔는데 이 왕자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들어 돌아가니까 그 하녀들이 방을 치우면서 소금을 뿌리고 막 에이더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어머니께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어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왕자가 석가족에 대한 굉장한 그 증오심을 갖게 됐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비루다카 왕자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살라국의 왕이 된 뒤에 이제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카빌라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대를 끌고 공격을 할 때 부처님이 떼약볕에서 딱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에 내려가 세존이시여, 왜 저기 반얀틀이나 좋은 숲이 있는데 그 그늘에 가서 명상을 하지 않고 이 떼약볕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대왕이여, 친족의 그늘보다 더 좋은 그늘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처님을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 돌아가서 또 며칠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또 울분이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군대를 몰고 오니까 부처님이 또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3번을 부처님께서 혼자서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해도 나는 군대를 몰고 갈 수밖에 없다 하고 결심해서 오니까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친족인 석가족이 전멸했다. 이럴 때 그 세속적으로 그 침공을 한데 부처님이 힘으로 막지는 않으셨다. 홀로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그러나 그 설득이 통하지 않을 때 힘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배운 스승님인 삼대종사께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 데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젊을 때 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폭력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되지만은 다중의 지표로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중을 모아서 하는 것은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불교 부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서 그러지 않나. 이것이 지금 옳으니 그러니를 넘어서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하는 데까지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해 본다면 부처님이 세상 나이로 80이 될 때, 그러니까 마지막 해였습니다. 최대의 나라인 왕사성 밖에 이 영축산에 부처님이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나라 왕이 원래 빈비사라 왕인데 거기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아자타사투라고. 그 아자타사투 왕이 이웃나라 밭지족을 침공하려고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부처님은 뭔가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너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한번 물어봐라 하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 대왕이 이웃나라 밭지족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의 뜻을 한번 여쭤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아난다를 불러서 이제 아난다와 문답을 합니다. 아난다여, 그 밭지족들이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느냐,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에게 물어서 내가 7가지를 말해준 적이 있다. 그 첫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주 모여서 의논을 하면 좋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말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니까 아난다가 예,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랬어. 두 번째, 이렇게 자주 모여서 의논만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면 의기투합을 해서 딱 단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 번째, 한번 법이 정해지면 잘 지키고 아주 절대다수가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바꾸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 때도 어떤 절대다수의 지지가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가? 네 번째는 그 당시에 여성은 권리가 없는 약자지 않습니까? 여성들을 잘 보호하는가? 그렇다. 그 다음에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의 그 경험을 잘 이렇게 존중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렇다. 전통문화,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조상의 그런 유습, 성지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가?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라도 훌륭한 어떤 성인이 있다면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들의 나라는 쉬이 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그 대신이 세존이시여 잘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지켜줘도 쉬이 우리가 침공해서 승리하기가 어려운데 7가지를 지키고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돌아가서 대왕에게 전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 마지막 여로 열반경의 첫 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첫째가 자주 모여 의논하는가? 이게 오늘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되겠죠. 근데 요즘 우리 사회도 어떤 어려운 게 있으면 자주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종교 간에도 이렇게 뜻이 다르면 의논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의논을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주 모여서 의논을 해도 어떤 결론이 나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단결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그렇게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이렇게 의논을 한 뒤에 결론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합심해서 딱 단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너무 이렇게 자주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해줘야 사람들이 어떤 준법 정신이 생겨난다. 이런 면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자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리고 원로들, 선배들의 그 경험을 중시해서 그걸 수용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고 개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 어떤 사상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국가 지도자들이 자주 경청을 해야 좀 이건 아마 제가 볼 땐 좀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7가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 법은 저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유용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으로 해결하는 시대에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와 또는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를 했다. 오늘은 부처님의 평화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